자, 오늘은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수능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수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이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수능이라는 참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실은 그다지 밝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그 안타까운 현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교 교육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원 교육 어떠한지,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대학 교육이 또 어떠한지 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는 거기 이제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을 망치는 학교 내신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학력고사랑 너무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정보화 시대라서 아이들이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의 내신 시험은 수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고 학력고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능과 학력고사는 문제가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거를 물어보느냐 하는 그 구조가 완전 다른데 학력고사는 일단 문제 자체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부분을 우리가 문두 혹은 발문이라고 하는데 그 발문이 한 줄 정도 됩니다. 반면 수능은 두세 줄 정도 되는데 일단 학력고사는 한 줄 정도로 짧아서 단답형의 문제를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반면 수능은 이 학생이 암기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물어보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발문이 상당히 깁니다. 학력고사에 비해서. 그런데 내신 시험은 학력고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발문이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암기를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수능은 정말 중요한 것을 다른 모양으로 문제를 물어봐서 아이들한테 내가 매번 나오는 아이 녀석이지만 지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누군지 알고 있냐? 라는 걸 물어본다면 학력고사식의 내신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시험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너 구석구석, 교과서 구석구석까지 다 외웠냐? 선생님이 강조해준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암기 위주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방식의 학력고사 형태를 내신 시험이 띄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시험에 길들여져서 12년 동안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학기, 2학기 반복하면서 12년 동안 보게 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기해서 내뱉는 그런 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사고 과정이 없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사고 과정이 없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로 알면은 풀고 모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공부가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정보화 사회로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학교에서는 내신 시험을 통해서 전혀 그런 것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선생님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수능 문제처럼 내신 시험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신 시험은 선생님 혼자
그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혼자 시험 문제를 냈지만, 반대로 수능은 여러 선생님들과 교수님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과목에 한 20문제에서 한 45문제 정도를 내기 위해서 한 2달 정도를 같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을 같이 숙식을 하면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문제를 만드는 게 수능인데, 반면 학력고사는 문제 은행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여러 문제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뽑아서 쓸지 해서 문제를 취합해서 내는 거였는데, 수능은 매번 문제를 다르게 냅니다. 그런데 내신은 선생님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또 혼자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로 연구를 하기가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업무로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만드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학력고사처럼 문제은행 같은 곳에서 문제를 뽑아서 그것으로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능 형식으로 도전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의 오류가 너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의를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신 문제는 심플하게 어떠한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 오류가 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럿이서 오랜 기간 동안 만드는 수능 문제도 보면 뭐 복수 정답이다, 아니면 뭐 오류가 났다 라고 해가지고 말이 많고 그러는데, 여럿이서 만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혼자서 만들면서 완벽한 수능형의 문제를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바쁜 와중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내신 문제를 수능형의 내신 문제가 아닌 학력고사형의 문제로 내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가 또 선생님들이 기존에 나와있던 문제 은행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작년에 냈던 거,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학년들이 올라오면 작년에 냈던 거 이 학생들은 모를 테니까 하면서 또 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서머리에 보면 3번 문제 해가지고 학교 내신 문제가 100기기, 그러니까 문제은행에서 100개 온다든지, 아니면 문제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 참고서라든지 문제집 이런 곳에서 문제를 베껴가지고 옵니다. 숫자는 살짝 바꾼 상태에서. 또 혹은 재작년에 만들었던 문제, 재작년에 출제해서 아이들한테 기말고사 또는 중간고사로 시험을 봤던 그런 시험 문제들을 또 냅니다. 올해 또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또 학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 보고 나오는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사서 그거를 학원들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이 시험이 수능이랑 또 다른 점이, 수능은 전 과정, 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한 과목에 대한 전 과정을 물어본다면, 학교의 시험은 그냥 2~3개월 정도의 짧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이 누적돼서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이 끝나면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너희들이
어? 작년에 배운 이 내용이 더 발전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수업하는 이러한 내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작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발성으로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웠던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 라든지, 아니면 그걸 내가 배웠었나? 배웠는지 기억을 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시험을 봤으면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다가 합쳐서 기말고사까지 봐야 아이들이 중간고사 내용도 다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중간고사는 버려버리고 또 1학기 시험이 끝나고 2학기 때 시험을 보면 1학기 시험 범위를 또 포함해서 2학기도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서 아이들이 또 1학기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와서 시험을 보면 2학년 시험에 1학년 범위를 포함해서 또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포맷하는 상태에서, 망각하는 상태에서 계속 학년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아이들이 힘들다. 특히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수학이 그걸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앞에 걸로 그 다음 걸로 설명하게끔 수학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뒤에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신 시험이 시험 범위가 짧고 누적되지가 않고 아주 단답식에 그냥 단순 암기로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을 줄 세우느라, 내신으로 성적을 아이들을 줄 세우느라 그 엄청난 비교로 아이들이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내가 같이 함께 공부해야 될 친구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서로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왕따를 시킴으로 그거를 이제 해소하려고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러한 문화가 막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권을 계속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인권 하면서 심하게는 나 지금 자고 싶은데 건들지 말아라 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 이제 시작이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면 나는 잠잘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권을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고 아이는 그냥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인권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무관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책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돌보려고 애썼다면 지금은 본인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냥 아이들한테 무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안 좋았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 학교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원래 이제 학교라는 개념이 예전부터 있었다. 오랜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근대식의 학교의 개념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 시스템을 제일 먼저 잘 이끌었던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전 세계를 이제 다 식민지를 가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24시간 세계를 돌리기 위해서 일단 전 국민이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일단 쓸 줄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락 수단망이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 같은 걸로 간편하게 지구 반대편과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배를 통해서 편지로 혹은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지금 컴퓨터로 하는 것을 예전에는 각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러한 것들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키는 곳을 학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이 그러한 많은 식민지를 만들기 이전에 제일 먼저 산업화가 일찍 시작이 되면서 그 산업화의 역량으로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일단 산업화로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이제 남아도니까 이 물건을 이제 팔려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식민지에서 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그 제국주의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그렇게 제국주의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산업혁명 단계에서 영국 내에서 부모나 아이나 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제 공장으로 가는 그런 환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인크로저 운동이라고 농장에서 곡식을 막 생산하는 것보다 그때 이제 양모 산업이 막 발전을 해가지고 양을 키워서 양의 털을 파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그 대농장에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이제 양을 기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그런 시골의 이제 농부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에 있는 공장에서는 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가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로 싼 노동력으로 자기 먹고 살려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루에 막 아이들도 열 몇 시간 일을 하고 정말 자는 시간 외에는 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증기기관의 힘으로 대량 생산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엄청난 힘을 막 발휘하자 석탄이 많이 필요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는데 큰 어른이 석탄 굴에 들어가려면 구멍을 크게 파야 돼서 정말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 아이들을 그걸 시키면 아이들은 구멍을 조그맣게만 파도 되니까, 그리고 또 어른들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많이 지치고 이러는데 어린애들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제 선호를 해서 그 석탄을 캐는 그런 공장에서 광산에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 이제 아이들이 일찍 죽게 되자 안 되겠다. 이러다가 이제 영국의 미래가 없어지겠구나 해서 법을 만듭니다. 몇 세 이하 어린이들은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게 부모님들입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만 공장을 가서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든 일을 하기 원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부모님들은 공장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집에 남아 있으면 이게 어떻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걸 이제 영국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예전에는 귀족들만 다니던 그런 학교를 우리가 무료로 그냥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대식의 이제 학교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그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도 영국의 저러한 시스템을 모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학교들이, 지금의 이러한 근대적 학교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교들을 보면 크게 이제 학교의 수업이 50분을 교육을 하고 10분을 쉬는데, 그건 어디서 왔냐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행복하게만 지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은 또 예비 노동자라서 아이들이 크면 다시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장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냐면 50분 일을 하고 10분 쉬는데, 이게 제일 집중하기가 좋고 생산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장에 있는 기계가 1시간 이상을 가동을 하면 그 당시 기계가 이제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어도 1시간이 넘기 전에 50분쯤에서 기계의 가동을 멈추고 10분은 이 기계의 열을 식혀주자 라고 해서 그 기계가 쉬는 동안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그대로 내려와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50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교를 보면 예전에는, 제국주의 시절에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도 나도 그러한 근대적인 학교가 만들어져야지만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최근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산업화까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고요. 또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 또 부모님 세대들은 6.25를 겪었던 그런 가난한 시절의 부모님 세대들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들은 정말 학교를 못 다녀서 막 한이 맺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험이 검정고시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는 학교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 또 혹은 이제 홈스쿨러 학생들,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공부를 못했던, 학교를 정말 다니고 싶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돈을 어렸을 때부터 벌어야 돼서 공부를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윗세대에는 선망의 대상이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나를 있게 해준 추억의 공간인데, 지금 아이들, 정보화 시대의 아이들한테는 이 학교라는 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나 다닐 때는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큰 문제 없었는데, 지금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너무 학교에서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얘기를 잘 안 해줘서 잘 모르지만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그 심각성들이, 또 피해 학생들이 막 호소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학교가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가해 학생들이 나빠져서 그렇게 학교가 바뀌었을까요? 또 혹은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막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져서 그래서 학교가 안 좋아졌을까요? 또 혹은 교과서가 예전과 달라져서 학교가 그렇게 안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시설이 안 좋아져서? 모든 것들은 다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향상이 됐는데, 단지 무엇이 바뀌었냐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꼭 필요한 산업화 시대였지만,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서
학교가 오히려 불필요하게 됩니다. 학교가 없다고 뭐 무슨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나라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지금 예전에는 학교가 없으면 학교 외에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굳이 없어도 배울 곳이 많습니다. 그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이 인터넷인데, 그 인터넷을 맛본 정보화 시대의 아이들은 내가 더 좋은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 선생님이 앞에서 떠드는 것을 내가 듣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그냥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시설은 좋아지고 점점 그 구성원들은 좋아지는데 이 전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이런 걸 우리가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보면은 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구성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학교가 딱 그러한 상태인데,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한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으면 참 우리가 추위에 견딜 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 파카 때문에 내가 추운 겨울을 잘 헤쳐나왔다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됐는데, 이걸 계속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땀띠가 나거나 아니면 살이 문드러지거나 어떻게 피부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더운 환경에서는 그 잠바를 벗어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한테 꼭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입고 있어야 돼 라고 제도가 그 학교라는 것을, 그 잠바라는 것을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 그 안에 있는 피부들은 막 땀띠가 나고 막 진물이 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 학교 자체를 벗으면 해결될 것을 학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이들이 문제니까 이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러한 걸 해결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학교가 해체돼야 됩니다. 점점 학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기성세대들이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다음 세대는 정말 계속 고통스러워 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적으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예전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홈스쿨을 한다, 학교를 안 다닌다 라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봤습니다. 학교 부적응자 아닌가? 뭐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이래가지고 애가 학교를 적응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있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홈스쿨러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도 점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학교를 자퇴를 하고 나오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가 될 거고, 지금은 뭐 어디서 홈스쿨 한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나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자녀도 굳이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를 당연히 다녀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 끝나고 질문을 받으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학교는 공부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닌데 학교를 안 다니면 친구는 어떻게 사귀냐, 사회성은 어떻게 기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라는 단어와 친구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먼저 생겼을까요? 학교라는 단어보다 친구라는 단어가 먼저 생겼겠죠. 그러면 학교가 없다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친구는 꼭 자기와 동갑인 또래 애들만 친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위에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는 사람을 다 친구로 만들 수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 반에다가 한 공간에 가둬서 여러 세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같은 또래 애들, 또래 집단으로만 묶어놓는 게 오히려 더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우리 학교 하면은 공교육이고요. 학원 하면 사교육인데 2번에서 학원의 상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영리로 이러한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공공재 의미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여러 국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공교육의 의미라면, 반대로 사교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리게끔 하기 위해서 학원들은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혹해서 지갑을 쉽게 우리 학원에다 열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이 사교육인 학원을 보면 학원은 아까 학교 얘기할 때 잠깐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그 학원 관련된 사람들이 학교 정문에 서서 기다립니다. 아이들 시험 끝나기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학생한테 시험지를 팔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그 시험지 하나를 몇만 원에 사가는데요. 그러면 학생은 왠지도 모르고 그냥 어리둥절 시험지를 건네서 돈을 몇만 원 받고 그 몇만 원으로 땡 잡았다 하고 친구들과 시험도 끝났겠다 재미나게 놀죠. 근데 도대체 그 시험지는 왜 사갈까요? 그 학원 관계자가 시험지를 사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잘 1년을 묵혀놨다가 다음에 그 선생님이 또 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 시험 1년 후에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었다면 그 다음 해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그 문제들이 또 대거 등장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1년을 잘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 자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계속 풀게끔 해서 고득점을 받게끔 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게 학교랑도 연합을 합니다.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예 광고를 그렇게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남편이 어느 초등학교 또 혹은 어느 중학교 몇 학년 국어 선생님이다, 수학 선생님이다 하고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출제되는 문제를 그대로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뭐 사거나 아니면 유출시켜서 만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풀게끔 합니다. 물론 이제 학원이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그 내용을 잘 가르치면서 이게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진 문제며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며 그런 거를 잘 개념과 그런 논리적으로 아이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참 또 좋은 교육일 수가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학원을 짧게 다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성적을 올려야 돼서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은 다 제외한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암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어서 학교에서 가지고 온 그 문제들을 다 전산화 시킵니다. 학원은.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쫙 문제 은행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문제들을 뽑아서 아이들한테 출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풀게끔 만들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냥 틀렸구나, 너희들 잘 못하구나 하고 내가 알려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맞춘 문제들은 다 제외한 상태에서 틀린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 새로운 시험지를 또 다시 뽑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인데 내가 틀린 거네. 근데 분명 아까는 내가 1번을 찍어서 틀렸는데 그럼 1번은 아니구나 하고 다른 번호를 찍게 되고, 그렇게 아이들이 마칠 때까지 계속 시험지가 새로 편집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놓여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다 마치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집에 일찍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 일찍 가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들을 열심히 찍으면서 풀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 시험을 집중을 해가지고 아까 내가 이거 정답을 몇 번을 찍었는데 그건 아니야. 왜냐면 다시 이 시험 문제가 틀렸다고 나왔으니까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은 애들이 학원에서 일찍 끝내주면 집에 안 갑니다. 학원에서는 집에 가도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딜 갈 줄 다 압니다. 어디를 갈까요? 아이들은 게임방을 가죠. 혹은 노래방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친구들끼리 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같이 일찍 끝나서 게임방에 있다가 학원 끝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거죠. 학원에 부모님들이 보내보셔서 알겠지만 학원에는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등록 카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학원에 왔어요 로 긁으면 그게 이제 부모님 핸드폰으로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느 학생이 학원에 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라고 문자가 날라오는데, 그건 들어올 때만이지 나갈 때는 문자 전송이 안 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원 끝나고 나가요 라는 문자는 집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일찍 끝나면 아이들이 계속 학원에 있는지 아니면 PC방에 들렸다가 집에 오는지 부모님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 짧은 노는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엄청 집중해서 그렇게 계속 틀린 문제들이 뽑아져서 나오면 집중해서 문제를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야. 계속 이거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 원리 시간에 공부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원도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반복을 시킵니다. 단지 아이들이 실력이 오르게끔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적이 오르게끔 반복을 시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오른 성적을 보고 기뻐합니다. 정말 내가 학원을 잘 골라서 잘 보냈다. 옆집에 엄마, 누구 엄마가 좋은 정보를 줘서 그 학원 내가 보냈더니 성공했어. 이번에 기말고사 점수가 이렇게 떠서 얘가 지금 반에서 지금 성적 오른 거 봐 하면서 막 온 동네 방네 또 학원 소문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학원들은 그러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러한 시스템으로 문제를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이 고득점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푼 게 실력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성적이 오른 거기 때문에, 실력이 오르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성적이 올랐다고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적만 오른 채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계속 학년으로 올라가면 부모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우리 애가 예전엔 참 공부를 잘했는데 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안 나오지? 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나? 여기에다가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력이 안 오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학원을 바꿔봤자 성적이 그대로 맴돌 뿐이기 때문에, 학원은 이러한 사실을, 아이들의 실력을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단지 그냥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학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학원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금방 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러리들을 많이 세우게끔 되는데요. 거기다가 또 학원이 또 어떠한 상수를 쓰냐면, 계속 바뀌고 있는 입시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입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아이들을 책임져 줄 테니 아이들을 믿고 맡기세요 라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입시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하고 부모님이 결정을 하고 아이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졌으니 잘됐다, 이걸로 우리가 정보 우위에 서서 교육 서비스의 가격을 높여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고2, 고3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고3 중에서도 수능에 가까울수록, 또 거기다가 논술 시험에 가까울수록, 또 그 다음에 원서 쓰고, 또 자기소개서 쓰고, 이러한 거를 써내야 될 때 정말 많은 돈을 학원에서 요구를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정보들인데, 단지 부모님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의 지갑을 쉽게 풀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인터넷에 또 찾아보면 그런 입시 정보들이 많은데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냥 단지 학원 정보만 어떻게 알려고 하지, 대학에서 또 나라에서 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시험 제도들이나 아니면 교육 범위라든지, 아니면 또 교과서가 바뀌면 기존의 교육 과정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대학만 잘 들어가면 좋겠어, 누구네 딸은, 누구네 아들은 어느 대학 갔대는데 부러워, 이런 생각들만 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그 대학 잘 들어간 애가 공부를 어떻게 했다던데,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이 바뀌고 교육 제도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망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에 관심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제도가 바뀔 때 우리 아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만 잠깐 반짝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자녀가 어리더라도, 자녀가 크더라도 항상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또 안 만큼 거기에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 알아서 마음대로 부모님들의 지갑을 열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가, 또 나라가 부모님의 세금을 막 걷어가서 엉뚱한 데다가 우리 아이들을 실험하는 데다가 그 돈들을, 막대한 돈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번 실험용 쥐로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번복을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방향,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원이 허위 광고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볼 때 항상 그 통계가 틀리지 않은 통계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입맛에 맞추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기준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허위 광고가 많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만든 광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불법 광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허위라기보다 과장된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광고, 학원의 광고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많이 하는 광고들을 보면 입시가 끝나고 나서 어느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3학년 몇 반 어느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 라고 크게 플래카드가 학원에 붙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 우리 애도 저 학원에 다니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학원에 붙어있는 플래카드에 합격자인 그 학생 얼굴과 우리 아이의 얼굴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잠깐 꿈의 세계에 막 빠집니다. 환상에 막 빠지는데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학원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학원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 그렇게 서울대학 간 학생들 플래카드를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명수를 세알리면 서울대학에서 뽑는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막 서울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은 학생인데 그렇게 막 써서 막 붙일까요? 그건 검색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들통납니다. 그래서 학원들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애를 대학에 들어갔다고 거짓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똑같은 학생이 여러 학원에 사진이 걸립니다. 신기하죠? 그 학생이 여러 학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일단 정답은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여러 학원에서 그 학생을 가르치러 옵니다. 일단 학원들이 연합을 하는데 가까운 지역의 학원들이 연합을 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학원들이 연합을 했다가는, 왜냐하면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 학생의 사진을 한 동네에서 여러 학원에다 갖다 붙이면 벌써 부모님들이 의심한다는 걸 눈치를 채죠. 그래서 먼 지역에 부모님들이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공간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원들끼리 연합을 해서 정말 이 학생은 가망성이 있다, 서울대학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애들을 먼 학원에서 선생님이 와서 특강을 해줍니다. 짧게. 그 긴 입시 기간 1년 동안 그 멀리서 있는 학원 선생님이 잠깐 한 번 와서 1시간 특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서울대에 붙었을 때 이 학원에서 붙인 것도 되지만 저 멀리 있는 선생님이 1시간 와서 특강을 했기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학원 선생님도 이 학생을 서울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원도 플랜카드를 붙이고 저기 있는 학원도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원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그 플랜카드가 그 학원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각각 동네에 사는 부모님들은 우리 애 저 학원에다 보내면은 저길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강 한 번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래 다니고 있는 그 학원에 보내면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아이가 그 학원에 들어갈 때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그 학원에서 그 학원 도움으로 서울대학을 들어갔다면 정말 그 학원에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학원을 통해서 서울대 들어간다고 광고가 붙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장학생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장학제도라는 게 아이들의 공부를 장려한다고 해서 장학인데, 너희들 열심히 하면 내가 장학금 줄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라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그냥 거의 학원 공짜로 다니다시피 전국 상위 몇 프로냐, 상위 0.1%에 든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학원비가 100만 원인데 당신은 10분의 1만 내고 다니세요. 10만 원만 내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위 0.01%는 오히려 학원에서 돈을 주고 우리 학원에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냥 서울대 합격, 예비 합격이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학원 강의 안 들어도 돼. 너는 따로 공부하기 편한 그런 교실을 마련해 줄 테니까, 너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편안한 독서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1년 동안 공부를 해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 끝나면 그 학생은 와서 학원에 와서 매달 장학금으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편안한 시스템에서 혼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대학을 들어간 걸까요? 그 학원이 그 학생을 대학 보내준 걸까요? 그냥 학생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플랜카드를 보고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간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저 학생도 우리 아이처럼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그런 학생이었을 텐데, 이 학원에서 사람 만들어줘가지고 대학에 잘 들어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라고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로 그 학원 문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렇게 장학금으로 다니는 애들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학생이 됩니다. 우리 그런 학생을 학원에서는 들러리라고 부릅니다. 아예 그냥 용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들러리들은 와서 돈을 대주고, 그 학원을 빛낸 애들은 그 들러리들의 내는 돈을 도움받아서 학원을 편하게 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원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인데, 양심을 생각하고 무슨 교육적인 자질을 생각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떠한 개인의 그런 사업은 돈이 돌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서 일단 학생이 학생으로 보인다기보다 그냥 돈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학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정보를 얻으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녀를 스스로 관리를 하려고 해야지, 어디에다 맡기고 믿고 맡기고 믿을 곳이 없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입니다. 이렇게 학교랑 학원을 안 좋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희망은 대학일까요? 자, 일단 대학 이름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대학교의 줄임말이죠. 제가 계속 학교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대자가 붙었는데, 그러면 대학교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면 더 안 좋을까요? 정답은 더 안 좋겠죠. 학교가 안 좋은데 앞에 대자가 붙었기 때문에 크게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는 게, 학교가 그렇다고 학교가 원래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마귀들의 왕이 있습니다. 마귀들의 왕. 그 마귀들의 왕을 마왕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좋은가요? 마귀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왕은
그 안 좋은 녀석들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안 좋죠. 더 안 좋죠. 근데 그 마왕들 중에서 제일 높은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마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왕이 안 좋은데 대마왕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대학교처럼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학교가 안 좋으면 대학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지금의 이 학교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대학교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대학교도 학교입니다. 학교가 뭐냐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까 학교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학교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공부를 예전에는 꼭 할 곳이 그곳밖에 없었지만 지금 인터넷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점점 우리 사회가 고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못 배우고 막 가난해서 학교를 잘 못 다녔지만 지금은 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 되어 있고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막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다 갑니다. 거기다가 대학도 대부분 다 진학을 합니다. 얼마나 진학을 하냐면 한 해에 80% 정도가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합니다. 많이 진학할 때는 85% 정도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대학의 회의를 느껴서 점점 대학에 진학하는 퍼센트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참 대학에 과열이 됐을 때는 막 80% 이상 넘어서 85% 이상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대학을 가려고 막 하는데 나머지 10몇 프로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뭐를 할까요?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20% 정도가 재수를 합니다. 그럼 거의 100%가 다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희소하다라는 게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가치가 생깁니다. 희소라는 건 희귀한 거랑 다르게 희귀한 거랑 희소는 둘 다 많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없는데 귀하다는 거는 아예 그것 자체가 없을 때 절대적으로 그거 자체가 없을 때인 거고 희소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없을 때를 희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소해지면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찾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테니 돈은 우리가 가치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그 희소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높은 가격을 부르게끔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생들은 퍼센트가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 세대들은 1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를 거치면서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고 그러니까 90년대, 그러니까 80년, 70년대까지 10% 정도밖에 안 됐던 대학생 숫자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점점 막 10%, 20%씩 증가가 되면서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예전에 퍼센트가 낮았을 때는 정말 희소했죠. 그래서 대학생만 되면 그냥 회사에서 너도 나도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대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낭만을 즐겼고요. 지금의 대학생들, 예전의 대학생들은 낭만을 즐겼다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뭐를 하고 있나요? 1학년 때는 열심히 놀죠. 고3 때까지 열심히 힘들게 공부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1학년 때 놀지만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또 일찍이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계속 쌓는데
왜 아이들이 대학까지 가서도 경쟁을 또 그렇게 스펙 쌓는 경쟁을 하냐면 희소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만 스펙을 쌓으면 모르겠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스펙을 쌓습니다.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희소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그 열쇠는 수능에 있습니다. 수능. 아이들을 수능으로 대학에서 뽑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수능을 멀리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쉽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서 대학을 내신 위주로 수시 위주로 들어오면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건 암기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펙을 쌓을 때는 다 암기를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스펙을 쌓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스펙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그 스펙으로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내가 스펙을 덜 쌓아서 그럴 거야. 더 많이 쌓으면 취직이 되겠지. 제발 좀 회사에서는 그 필요 없는 스펙 그만 쌓으라고 막 얘기를 해도 계속 과열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또 스펙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막 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아이들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희소해지는데 너도 나도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과열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되게 불안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면 모르겠는데 또 아이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가면서 그 취직과는 무관한 학교 수업과 또 취직과는 무관한 그런 스펙 쌓기와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은 시간을 스펙 쌓는 것과 또 아르바이트와 그 다음에 그 등록금을 다 마련을 못해서 빚을 져서 대학 졸업 후에는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생활도 바로 시작을 못하고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못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계속 몸은 컸는데 계속 부모님 밑에서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캥거루 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학력인 이러한 이 지금 사회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랑 상당히 비슷하냐면 조선 말기랑 비슷합니다. 원래 조선 초기의 양반들은 1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희소했죠.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양반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거의 70 몇 프로로 통계가 나왔는데 그건 통계상의 수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양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거의 80% 정도 되는 사람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양반을 정말 양반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숫자랑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처음에 대학생들은 얼마 안 됐는데 옛날에 대학생들은 정말 희소했는데 지금으로 오면서 정말 대학생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뽑는 정원이 입시생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점점 문을 닫는 추세고요. 아이들은 또 점점 저출산이기 때문에 점점 입시생들은 적어져서 대학들은 더 빠른 속도로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굳이 대학을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현실이 이런데. 하지만 부모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알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또 혹은 그렇다고 달리 뾰족한 방안이 없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이 도대체 왜 가는 것일까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걸까요?
속으로는, 아니 겉으로는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려고 가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속마음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아이들한테 고3 때까지만 고생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고3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가서 정말 너의 삶이 피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대학은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에 대학 가려고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학 가서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너도 나도 대학 가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점점 등록금은 올라가고요. 왜냐면 너도 나도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대학에서는 돈을 올려도 사람들이 대학 오는 숫자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학과들이 신설되고 또 정원을 점점 많이 뽑고 이래도 부족해서 새로운 대학들이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대학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기는 대학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실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 닫는 대학들이 이러한 부실 대학들이고요. 또 대학을 나온다고 아이들이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청년 실업률이 점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고용률, 일단 실업률은 되게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가고 또 교육열이 높아서 그냥 대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원에다가 막 유학에다가 그 아이들이 거의 20대를 교육으로 다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실업률 하면은 만 15세에서 만 29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20대 학생들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특이하게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수치가 정확히 안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실업률보다 청년 고용률을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청년 고용률을 보면 30% 미만인데 이런 숫자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유럽에 막 힘든 지금 그리스라든지 또 아니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수치가 비슷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실업률이 더 수치가 센데요, 그 아이들은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찍 사회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 실업률 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실제로 청년 고용률을 비교해서 따져보면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 그리스나 아니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납니다. 데모를 막 하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책임져서 내가 굶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럽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가 20살이 넘으면 그냥 네가 알아서 독립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서 독립을 못 하겠으니까 부모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스스로 홀로 서기가 안 돼서 나라에다가 엄청난 불만을 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독립을 못하면 계속 부모님들이 껴안고 삽니다. 애가 20살이 넘건 30살이 넘건 40살이 넘건 계속 내 품 안에 자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크게 청년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조용히 스펙을 쌓고 있을 뿐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운 좋게 취직이 된 학생들이 계속 회사를 열심히 다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배운 걸 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더니 난 대학에서 참 고급 지식을 배웠는데 내가 실무에서 쓰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전혀 쓸데없는 다른 거를 내가 하고 있네? 그래서 아이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받는 돈도 연봉도 너무 적다라고 느껴서 아이들이 취직의 기쁨은 잠깐이고 회사를 그만두는 조기 퇴사율이 높습니다. 40% 이상입니다. 즉 10명이 취직을 하면 1년 안에 4명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그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실무와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한 번 배운 거, 4년 동안 배운 걸로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게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정보화 시대에는 계속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일의 영역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4년 동안 뭘 배운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일과 동시에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공부 4년 따로, 일 따로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4년 동안 배워서 사회에 나왔더니 4년 동안 배운 것들은 이미 옛것이 돼서 필요 없는,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게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참 좋았고 한참 나라가 성장할 때는 참 좋은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터넷은 계속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채우면서 그 지식을 바로바로 내가 일하는 곳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이라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곳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배움을 갖는다는 게 이 시대의 큰 축복인데 오히려 그것은 인터넷을 되게 부정적으로 기존 세대들은 거부를 하고 예전에 자기네들이 동경하고 그 다음에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대학이라는 공간에 우리 아이들도 가서 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아이들이 실력만 쌓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학력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간판이 예전처럼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력이 중요하지 아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그걸로 어떠한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내가 학점이 몇 점이고 대학을 어느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지 논문을 어떤 걸 썼는지 이거는 더 이상 사회에서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실력을 계속 쌓게끔 해줘야지 실력은 없는 상태에서 성적만 계속 쌓아서 어떻게도 운 좋게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학교, 학원,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들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왜냐면 학교 관계자분들이 이걸 들을 수도 있고 학원 관계자분들이 들을 수 있고 대학 관계자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학교 선생님들랑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성하고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내가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서 이 학원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작 그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실력에는 내가 관심을 못 갖고, 당장 이 학원 돌려야 되는 월세라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돼서 너무 힘들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대학 관계자분들도 만나보면 교수님들은 미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올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자기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한테는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들을 다 얘기하는 순간 굳이 대학은 없어도 된다, 우리 대학 오지 마세요가 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그 모순이라는 걸 알면서.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 이거 뭔가 모순이 너무 많다 라는 걸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들만의 어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과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대학 졸업장, 이거를 내 자식한테도 그대로 물려주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기존 세대들이 좀 같이 얘기가 잘 돼서 사회적인 흐름으로 빨리 바뀌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덜 고통스러울 테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대한 유통기한은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학교, 학원, 대학들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그냥 내가 한때 돈 주고 한때 시간을 쏟아서 배웠던 것들이 평생,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평생 인터넷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는 그러한 게 될 겁니다. 일단 대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대학은 공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과에 나랑 비슷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모였던 선배들한테, 또 기존에 더 이전에 했던 교수님한테 그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정보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공통 관심사로 정보를 교류하는 게 대학교에서의 공부 시스템이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인터넷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입학 정원이 있고, 그 입학 정원 안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원 제한 없이,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서 대학을 다녔다면 인터넷은 밤낮 가릴 것도 없고 언제든지, 또 장소도 내가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든지 언제든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학에서, 예전에는 대학의 도서관이 책이 얼마나 많느냐
책 보유수로 그 대학에 좋은 대학인지 안 좋은 대학인지 평가에 그게 반드시 들어갔는데, 지금은 대학이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이 훨씬 양질의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써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실력을 올리면 되는데, 단지 그건 무형이라고 무시를 하고 유형에 누구한테 보일 수 있는, 당장 남한테 보일 수 있는 수치화된 성적, 그 다음에 문자화된 학교 간판, 이런 것만 우리 기존 세대들이 고집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런 것들이 쇠퇴를 할 테고 인터넷으로 점점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빨리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끔 예전에 조선시대 말에 양반을 고집하는 것처럼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대학이라는 게 없어지고 양반이라는 게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시대가 온 것처럼, 누구나 다 인터넷에서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경쟁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공부하는 자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부의 방향을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을 되게 부정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수능 제도의 순기능을 대해서 다음 시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